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간지주 TV에서 이번에 정말 어렵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일 우리 변호사님 워낙 바쁘시고 뭐 국내를 내놓으라는 그 법적 지식이 방대한 걸로 유명하시고 뭐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워낙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셔갖고 제가 5고 초료, 6고 치료까지 했지만은 어떻게 시간이 맞아갖고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아, 자, 제가 우리 부산일 변호사님 워낙 법에 방대한 지식이 있지만 객관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부산일 변호사님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계속 모시게 되는데 정말 작년 12월 달부터 차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참 말 꺼내기도 좀 그런데 12뭐 진보 쪽에서 12.3 사태에 넣더라고요. 예, 12월 3일 날 저도 갑자기 뭐 연락 받아갖고 TV를 봤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내렸거든요. 그 이후로 뭐 탄핵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면서 뭐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 한 번도 없죠. 뭐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뭐 그렇죠. 대행이 탄핵되고 예. 예. 아직 대행의 대응은 탄핵이 안 됐고 대행이 탄핵이 되었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 대통령의 대권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상대권이라는 그 헌법을 공부할 때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 비상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례가 예전에 있었느냐. 뭐 굳이 따진다면 이승만 정부 때 첫 번째 개헌을 할 때 그때 뭐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걸 부산 사태라고 하였나? 뭐 부산 무슨 사태라고 네, 이제 네.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실상의 비상계엄처럼 그렇게 됐던 경우가 있죠. 그때 이미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그런 상태를 제외하고 대통령,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네, 우리 뭐 사전에 우리 먼저 소개하기 전에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해갖고 예. 자, 우리 먼저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기로 오고 자, 우리 부산 이 변호사님 요즘에 보기가 힘들어갖고 근데 어떻게 지내시고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뭐 저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높으신 네, 분이니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고마운 일인데 원래 그 변호사들도 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광고할 수는 없고 예. 그 뭐 저를 보시기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 그 요 제주지방법원 법정에 가면 저 자주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를 많이 예. 치중하고 있고 정치적인 거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는 제가 그냥 정치인이 변호사보다 더 앞섰죠. 예. 지금은 이제 변호사 업무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뭐 여의도나 또 우리 과거에 저랑 이제 인연을 맺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이런저런 뭐 자문을 구하거나 하면 뭐 그런 일들도 하고요. 또 가까운 사례로는 최근에 이제 서울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보궐선거 할 때 또 조전혁 후보 캠프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이쪽 일을 아예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일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업무가 주다. 그래서 법정 가면 저 자주 보십니다. 예전에는 우리 저 부산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서울의 주요 방송, 뭐 케이블 방송부터 시작하고 주요 방송에서 패널로 했는데 요즘 안 보여갖고 아마 TV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신 거 아닌가 하는데 예, 법정에는 자주 나오십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그 방송 나갈 때도 저는 땜빵 패널이었고 아이고 또 무슨 말씀 겸손히 늦었습니다. 아 예. 자 우리 오늘 어쨌든 본 방송은 이번에 정치적인 중도 보수를 지향하시는 우리 변호사님, 부산일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정말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제 법적인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아까 중간에 뭐
말씀하다가 제가 중간에 잘랐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막 국민적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이번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도 다른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다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는 갑자기 속보로 막 뜨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랐고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지 뭐 사실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뭐 전혀 없었고 뭐 제가 다른데 전화를 걸어서 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이제 전화를 드렸을 때 이미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 워낙 발이 넓으시니까. 예. 저도 모릅니다. 예. 뭐 낌새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TV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혀 모르셨습니다. 전혀 몰랐죠. 중앙이 워낙 발 넓으시잖아요. 아니 뭐 심지어 뭐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도 사전에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아무리 발이 넓었다고 알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뭐 지금 현재 지금 이거 관련하고 좀 싸우고 있으니까 이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참 어려워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맞죠? 그렇죠. 예. 너무 길어갖고 예. 이번 탄핵이 이뤄졌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무대행까지 한다는 뭐 그런 설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탄핵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만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만 멈췄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탄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된 입장으로서는 너무 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숱한 탄핵을 의결해서 많은 이 공직자들을 직무를 정지시킨 그 탄핵과 관련된 그 자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이 어떤 조사 없이 탄핵안을 제출을 하면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 탄핵안을 의결을 하는 순간 그러면 탄핵 소추가 결의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반적인 재판을 갖고 얘기하면 검사가 범법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그러면 이제 공직자의 권한이 이제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번 건이 아니라 그 앞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사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서도 정말 뭐 장관이나 지금 같은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탄핵안인데, 탄핵 소추인데 그걸 의결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매우 부실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결국은 그 뒤에 탄핵이 다 부결이 되고, 그러니까 기각이 되거나 유야무야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거쳐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내란에 계속적으로 어떤 관여를 한다는 그런 사유로 탄핵안을 의결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뒷전이고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이 국정 운영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더 커지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중대성 그리고 그 중대성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허술한 탄핵 소추로 인해서 피해는 국민에게 올 것이라는 그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이 옳다 그르다의 개념은 그건 나중에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혹시 그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탄핵 꽂고 그 의회의 거대한 힘으로 국정을 뭐 일각에서 보수 일각에서 뭐 이게 마치 여당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 호소와 약간 반발이 있으면서 탄핵 이후에 탄소추안이 국회 통과 이후에 뭐 일개 여론조사가 아니고 유력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 여론조사 기관에서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그건 저의 분석 이전에 네. 뭐 일반 개인적인 의견, 제가 본 뭐 기사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처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보수의 많은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손절을 했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지지율을 올릴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작용이라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반작용이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얼마 차이 없어요. 그 부분 역시 국민의힘의 경우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생적으로 지지율을 올릴 만한 어떤 이 동인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비대위원장 선출하고 이 안정화를 취하는 과정들은 있었지만 그게 지금의 지지율 상승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그 요인이 좀 작지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역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도 반작용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반작용에 의해서 지지를 표시하는 분들은 누구셨을까? 그럼 기존의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금 폭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위들의 염증을 느끼고 또 국정 안정에 민주당이 저런 행태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반작용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분위기상 보시기에 역전도 가능할까요? 역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역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객관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주관적으로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차기 대통령 뭐 전망이나 이런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대표가 월도적으로 많지만 이거에 대한 반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비호감도가 매우 높았고 결국 그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력을 보이지 못하는 그 한계점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겠다고 하는 그 회피하는 측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3의 후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뭐 뭐라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경선 과정이 없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중도층의 그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파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조기 전제하에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보수가 득표를 가질 그 요소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수 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후보가 나타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 지배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대 중도층 4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이의 중도층에서 분명히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게임이지만 정말 어려운 선거지만 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급상승으로 대통령이 된 요인이 된 것도 그렇죠. 예. 이재명 그때 당시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비호감증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좋은 후보가 나왔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